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제법 쌀쌀해진 느낌인데요. 봄 날씨는 확실히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날씨가 따뜻했는데 어젯밤 기온이 뚝 떨어지는가 하면 봄을 알리는 매화가 제주도에서는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빨리 피었다고 하네요. 한편 강원 산간 지역에는 밤새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더군요. 한창 겨울과 봄의 힘겨루기가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겨울과 봄의 어원이 소개된 걸 보니까요. 머무르다를 의미하는 옛말 곁다를 겨울의 어원으로 삼아서 겨울은 집에 머무르는 계절이라고 보고요. 봄은 보다의 명사형이 계절을 뜻하는 말이 됐다고 보고 봄은 더 이상 집에만 머무르는 계절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때라고 합니다. 아직 바깥바람이 차지만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찾아오겠죠. 예년보다 진달래, 개나리 같은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질 거다라는 전망인데요. 이래저래 팍팍해진 마음에도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지역에도 따뜻한 봄바람의 기운이 어서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2월 1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골자는 수요 촉진과 수출, 그리고 농가 경영 개선, 사용 마리수 감축을 통한 중장기 수급 관리 강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유통 효율화 등이 이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격리를 빼고는 사실상 나올 대책은 다 나온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선 수요 촉진을 위해서 연중 할인 판매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칭 2023 살맛나는 한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연중 전국 평균 가격에 비해서 20% 할인된 행사를 이제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우 소비가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2월부터 3월 그리고 이때가 사실 설 이후가 지나면서 소비가 이제 크게 좀 감소한 기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6월에서 7월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인 추가 할인 행사 일명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 세일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대형 가공업체,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이들 업체에서 한우를 구매하면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들 업체가 육가공품이나 식재료를 만들거나 사용할 때 육류를 한우로 대체하면 이런 지원한다는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식재료를 한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소요 금액의 차액 일부를 지원한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 업체가 종전에 식재료를 한우로 대체하면서 약 40톤 정도의 물량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5,000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을 확대시키는 것도 대책 중에 포함이 됐는데 기존에도 수출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이 홍콩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약 44톤 정도 수출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인데요. 이렇게 보면 많은 양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걸 그런데 원래 5배 정도 늘려서 200톤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원래 5월에 우리나라가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은 이제 검역 문제가 해소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늘리겠다 이런 것 같고요. 또 말레이시아와 국내 한우 도축장이 할랄 인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반기 중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우 농가의 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일단 이 사료비가 제일 문제가 될 텐데요. 이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유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료 자금을 배정을 하는데 이 배정률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배합사료 업계에 대해서는 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료 구매 자금 우선 지원 대상의 기준도 기존 150마리 이하에서 100마리 이하로 낮춰서 농가가 좀 규모가 적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또 대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를 거쳐서 1%짜리의 농업경영회생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우 가격 하락이 사용 마리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대책의 사용 마리수 감축도 계획에 포함된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감축 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사실 이게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암수 사용 마리수 감축인데요. 네.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암수 14만 마리 정도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암수 감축 사업은 지금처럼 사용 마리수가 많아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제기되어 온 대책인데요. 이미 2021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한 9만 마리 정도의 암소가 신청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5만 마리를 더하겠다는 거고요. 특히 이 5만 마리의 물량은 100마리 이상 사용하고 있는 조금 규모가 큰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감축 물량을 배정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후에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떨어져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소비자는 인식하기 참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워낙 거치는 단계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주로 제기되는 문제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게 이제 소매 가격이라는 게 이제 도매 가격에 대해서 각 단계를 거치면서 추가적인 이윤이 붙고요. 또 인건비가 붙고 계속 물류비가 붙고 이렇게 이제 되어서 최종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우 중에서 이제 한국인이 선호하는 등심이나 안심처럼 이제 구워 먹는 부위 같은 경우는 한우 한 마리를 도축해도 그리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 가격이 하락을 해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기는 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도 이 가격을 변동하는 게 용이치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마트 이게 지역 농축협이 운영하는 건데요. 이곳을 안테나숍 삼아서 도매 가격 변동 추이에 맞춰 권장 판매 가격을 결정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마트에서 연중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소매점에서도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의 기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도매 가격 변화폭을 주 단위로 반영한 권장 가격을 결정해서 제시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 20% 할인 행사를 하도록 하면 이 자연스럽게 다른 소매점에서도 소매점의 대형마트 마찬가지겠죠. 이런 곳에서도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연간 평균 가격 대비 20% 할인 행사를 하면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현재로서는 한우 자조금에서 약 180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 정도 금액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0일에 발표된 대책에서는 추가적인 정부 자금 투입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지역 농축협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20%를 깎아서 판매해야 할 지역 농축협으로서는 그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할인을 통해서 소비 확대 대책을 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사실 기존에 계속 추진해왔던 정책들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또 저평가하는 분위기도 일치는 상황입니다. 앞서 올해 중으로 수출 물량을 200톤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대책이 나왔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마리수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한 700에서 한 100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출 확대가 국내 시장의 수급 상황,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현 상황에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해외의 시장을 확대하는 이런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일이니까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좀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수출도 좋지만은 우리 군 장병들이 보다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군남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이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정책혁신단 운영을 통해서 정책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나요? 그렇습니다. 수산자원정책혁신단이 운영 결과를 권고안으로 묶어서 해수부에 전달한 바 있는데요.
이게 제목이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이라는 그런 문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향후 입법 그리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골자는 정확한 수산자원 평가 방안 그리고 총 허용 어획량 제도에 기반한 특별 감척, 레저 낚시에 대한 관리 방안 그리고 TAC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경영 안정 대책 마련 등이 있었습니다. 수산 자원 관리가 그러니까 총 허용 어획량 TAC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게 고등어와 같이 일본, 한국, 중국 등을 회유하고 있는 회유성 어종이 있는데요. 이들의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를 잡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국내 자원량 조사를 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있었고요. 또 감척 사업도 너무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당초 목표한 수산 자원량 회복을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연간의 어업법을 개정해서 이 총 허용 어획량 TAC 참여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감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레저 낚시 인구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레저 낚시에 대해서는 신고제나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레저 낚시 인구가 내년 2024년이죠. 2024년 약 1,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들이 잡는 수산물의 수산물이 이 상업적 어획량이 한 4에서 5% 정도, 한 5만 톤 정도 내외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제나 등록제를 통해서 어종과 잡는 양 이걸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에 규모 7이 넘는 강한 여진이 또다시 닥칠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고요? 네, 튀르키예 강진의 여파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규모 5에서 6 정도의 여진 발생 확률을 90%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규모 7.0 이상의 강력한 여진이 생길 확률도 10%에 달한다라고 경고했는데요. 또한 이번 튀르키예 지진의 영향으로 3년 내에 이 중국에서도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튀르키예에서만 3만 1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이미 집계가 됐고요. 시리아에서도 5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콜레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12년에 걸친 내전으로 상수도가 망가진 시리아는 콜레라가 쉽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한편 이 구조팀은 안타키아주에서 176시간 만에 매몰된 여성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고요. 가지안테프주에서는 40대 여성이 170시간 만에 구조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이 권오수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재판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는 일종의 펀드처럼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그 전문가가 주가 조작을 자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적극 참여한 증거가 있다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권오수 전 회장의 판결문이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재판부가 주가 조작 범위를 어디까지 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문이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총 37차례 언급이 되고요. 특히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이 됐고 이 계좌로 이뤄진 거래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 판결문만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검찰은 친 이재명계 의원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고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를 피의자들에 대한 회유성 발언으로 보고 입막음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 항소를 했군요. 네, 검찰이 어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 혐의가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해온 아들이 받은 돈을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에서 김만배 씨가 수차례 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닷새 만인 어제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 판결이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관련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하면서 항소심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이달 초 무역 적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왔네요. 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 무역 적자가 50억 달러에 가깝다라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네. 이미 올해 1월과 2월 초순까지 누적된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의 37%에 이른 상황인데요. 이 구체적으로 보면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76억 1,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습니다만 이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4.5%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0.7%나 줄었는데요. 이 조업 일수가 더 많았음에도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 컴퓨터 주변 기기도 45.6% 줄었고요. 가전제품도 32.9% 줄었습니다. 특히 최대 교육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3.4% 감소하며 이 대중 수출 감소세가 지난달까지 8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액이 225억 8,8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16.9% 늘었고요. 이로써 무역 적자는 해당 기간 49억 7,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편 아파트 입주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6%로 지난해 12월보다 5.1%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서울도 79.2%에 그쳤고 인천 경기권은 73.2%를 기록하며 수도권은 77.8에서 75.2%로 2.6%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그 5대 광역시는 71.9%에서 65.8%로 또 기타 지역은 69.3%에서 63.9%로 떨어졌습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22%에서 39.6%로 수직 상승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해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 대출 부담을 더하는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투자에 따른 부담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오늘 출근길은 단단히 채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하루 새 4도에서 7도나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기온이 사실은 평년 기온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한동안 평년보다 포근한 날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 추위가 더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사이고요. 이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1도 정도입니다. 서울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대전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광주는 0도에서 영상 8도, 대구는 1도에서 9도, 부산은 3도에서 1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따뜻한 날씨로 몰려왔었던 미세먼지는 거치겠는데요. 이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이죠. 다누리호 처음으로 달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고요? 네, 건국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가 달 사진을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달 궤도선 다누리는 직접 촬영한 달 표면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다누리의 시운전 운영 기간 1개월간 달 고도 100km 지점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이 여러 개의 크리에이터가 모여 만들어진 계곡인 레이타 계곡 사진이 있었고요. 또 인류 최초 월면차 탐사 지역인 비의 바다, 그리고 한반도의 18배 크기나 되는 폭풍의 바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누리는 지난달 6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하루 한 번씩 지구를 촬영해서 달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 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관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임무운영 모드에서 다누리의 본체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했고, 이 탑재체 성능 검증 과정에서도 이 성능 및 데이터 전송이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시운전 기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상 임무로 이 다누리는 순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 후기 실학자죠. 박제가의 북학의 원본이 KBS를 통해 최초로 공개가 됐다고요? 네,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인 초정 박제가 선생의 가장 유명한 저서가 바로 이 조선의 개혁과 개방을 촉구한 저서 북학의입니다. 1778년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보고 돌아온 젊은 실학자 박제가가 귀국 3개월 만에 펴낸 이 사회 각 부문의 개혁안을 담은 책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책이었는데 이 사실 그동안 유통된 책은 이 손으로 옮긴 필사본이었고요. 이 필사본만 20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원 화성박물관이 최초로 언론에 공개한 박제가 선생의 북학의가 어제 KBS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아있는 박제가 선생의 필체와 비교 검토한 결과 전형적인 박제가 선생의 글씨로 판명을 했는데요. 이 군데군데 틀린 부분을 수정한 흔적과 함께 이 포스트잇처럼 이 추가할 내용을 적은 종이 조각도 곳곳에 붙어있는 그야말로 원본 중의 원본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당대 최고의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의 친필 서문이 실려 있다라고 하는데요. 당장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원 화성박물관은 향후 특별 기획전을 통해서 이 친필본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김민재 선수 완벽한 수비 그리고 공격 포인트까지 올렸다고요? 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아의 나폴리 팀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어제 이 크레모네세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또다시 이제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이 날카로운 공격을 걷어내고 전진 수비로 과감하게 상대 공격의 맥을 끊어냈는데요. 여기에 또 정확한 패스와 판단력도 빛났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각종 수비 지표 1위는 물론이고 가장 많은 패스를 뿌린 선수로 기록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1대0으로 앞선 후반 20분 이 코너킥 상황에서 맞춘 헤딩이 도움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 속에 나폴리는 3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고요. 한 통계 매체는 김민재 선수에게 가장 높은 평점을 줬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세리아 A가 만든 슈퍼볼 홍보 포스터에 새겨지며 또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거듭났는데요. 최근 지진 피해 어린이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한 사실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세계대회에서 은메달 획득했네요. 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 실내 육상 선수권에 출전한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이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뽐내며 2m 24를 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아카마스 선수가 개인 최고 기록인 2m 28을 성공하며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우상혁 선수는 올 시즌 첫 대회를 2위로 출발하며 올 시즌 맹활약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펜싱도 폴란드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자 에페 대표팀이 월드컵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 남자 사브르 대표팀 역시 헝가리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특히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가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지난주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시던데 이겨내셨습니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아침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예. 한동안 날이 많이 따뜻해서 방심해서인지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도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은 이제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서인지 오히려 이제 감기 걸린 적이 없는데 예. 이번에는 좀 고생했습니다. 예. 뭐 아플 수도 있죠. 뭐 이겨내면 되죠. 청취자 여러분들 역시 환절기 감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올해 농사 짓기 전에 이 시기에 해야 할 첫 번째 일로 텃밭 지도 그리기 저희가 해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지도 그렸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준비를 해볼까요? 오늘은 걸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사를 시작하려다 보면 다양한 농사 자재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걸음입니다. 네. 산에 자라는 나무와 풀들은 따로 걸음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죠. 그런데 작물들은 걸음 없이는 농사가 또 되지 않는 게 사실이니까 예. 알아야죠. 걸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걸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기본적으로는 걸음에는 축분과 텃밭과 같은 재료들을 발효시켜서 만든 유기질 퇴비가 유기질.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복합비료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음에는 포장지에 질소, 인산, 칼륨에 대한 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걸음의 3대 영양소라고 하죠. 이외에도 이제 16가지의 미량 영양소가 또 필요합니다. 제 걸음의 3대 영양소 질소, 인산, 칼륨인데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질소는 이제 작물을 성장시키는 걸음입니다. 네. 잘 자라고 또 잎이 많이 만들어져야 광합성을 잘 하니까 꼭 필요한 성분이고요. 네. 또 인산은 꽃이 피고 열매를 잘 맺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륨은 뿌리를 통해서 양분이 잘 이동하고 또 잎에서 광합성한 설탕이 열매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게 탄소, 수소, 산소가 있는데요. 수소는 이제 수소하고 산소는 물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요. 또 탄소는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걸음은 아닙니다. 걸음 아니죠. 네. 근데 혹여 이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겨울에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은 탄소 걸음을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이건 예외적인 경우고. 네. 그 농사를 지을 때 유기질 퇴비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복합 비료 비중을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둘 다 모두 식물에게는 동등하게 취급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복합 비료로 농사를 하더라도 퇴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퇴비에는 이제 부식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걸음 성분을 붙잡아서 작물에게 천천히 내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또 흙도 걸음을 이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부식질이 그것을 도와서 작물이 필요할 때 걸음을 이렇게 내어놓게 됩니다. 그 퇴비의 부식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붙잡아주는 역할이 없으면 비가 오거나 물을 줄 때마다 걸음은 물에 녹아내려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또 부식질은 흙 속에 많은 지렁이와 같은 소독물 또 미생물들을 활성화해서 흙이 딱딱해지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미생물들은 또 작물의 뿌리하고 공생을 하면서 작물에게 중요한 양분을 제공하고 작물은 또 이 미생물에게 설탕을 제공하는 그런 식의 이제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양 내 환경과 생태계를 잘 지켜주는 것이 유기질 거름의 역할입니다. 거름의 저희가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거름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밑거름이 있고 웃거름이 있다. 이거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름은 이제 밭을 만들 때 위에서 뿌리고 밭을 갈면서 흙과 고루 섞어주는 게 되는데요. 네. 이때 주는 거름을 밑거름, 이제 기비라고 하죠. 흙과 섞어주는 거. 네. 거름은 이제 유기질 퇴비를 주는데 밑거름은 작물에 따라서 많게 또는 이제 적게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럼 웃거름은 위에다가 그냥 뿌려버리는 건가요? 이후에 작물들이 성장하면서 거름을 더 주게 되는 것을 웃거름 또는 덧거름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작물에 따라서 거름이 많이 필요한 것, 적게 필요한 게 따로 있겠죠? 네.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감자 또는 이제 옥수수와 같은 작물이고요. 네. 반면에 콩이나 고구마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이니까 작물에 따라서 밑거름을 줄 때 또 웃거름을 줄 때 거름의 양을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좀 미리 공부를 해놔야겠네요. 네. 그 씨앗을 뿌리기 전이라든지 모종을 심기 전에 주는 거름, 밑거름에서 밑거름에 이어서 이제 웃거름 주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웃거름을 주실 때는 주로 이제 봄 같은 경우는 이제 3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그 뿌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로 거름을 흡수하는 낮은 뿌리 근처에다 거름을 주고 흙으로 덮어주는 북주기를 하게 됩니다. 북주기를 한다. 네. 방금 뭐 3주에 한 번씩 줘야 된다고요? 네, 웃거름을? 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봄에는 3주에 한 번씩 웃거름을 줘야 하고요. 이때 보통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복합비료를 주는데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복합비료의 비료 효과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세요. 네. 반면에 유기질 퇴비를 활용해서 농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밑거름으로 사용했던 유기질 퇴비를 바로 주셔도 되고요. 또 복합비료처럼 거름 효과가 빨리 내려면 좀 물비료, 복합비료 이 퇴비를 활용해서 물비료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비료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유기질 거름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발효 퇴비인지 미발효 유기질 거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효 퇴비도 완전히 발효된 퇴비로 판매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메탄가스 냄새가 좀 나거든요. 네. 이렇게 매캐한 냄새가 나면 아직 발효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기질 유박의 경우에는 또 냄새는 나지 않지만 발효를 하지 않았을 뿐 재료인 셈이에요.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면 발효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냄새가 나면서 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밑거름으로 밭을 만들 때는 3주 전에 미리 거름을 뿌리고 이렇게 흙하고 섞어줘서 가스를 충분히 배출한 다음에 작물을 심어야 작물이 타죽지가 않습니다. 네, 주의사항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지금 또 풀어드릴게요. 이하나하나하나번님, 관장님, 알이 큰 땅콩을 키우는데 필요한 비료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 작물은 네.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거름을 초기에는 적게 주고요. 네. 콩꽃이 필 때쯤에 그 땅콩 포기 사이를 이렇게 쫙 벌린 다음에 그 위에 거름하고 흙하고 반반 섞인 그 흙으로 이렇게 북주기를 해주면 네. 알도 커지고 그리고 보통 그냥 심었을 때보다 수확량을 3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군요, 땅콩은. 네. 처음에는 안 줘야 되는 시기를 잘 보고 꽃이 폈을 때. 9403번님, 몇몇 학생들과 학교 텃밭에서 감자, 상추, 고추 등을 심었는데요. 워낙 농사 지식이 없어서 고추는 병들고 감자는 거의 수확하지 못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올해는 정말 농사 좀 잘 지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복합적인 질문이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일단은 고추가 병들었다고 하네요. 네, 일단 그 우리 KBS 일라디오 방송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오늘 같고요. 아침 일라디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면 저를 한번 추빙해 주십시오. 수원시앗 도서관 박영재 관장님 찾아가세요. 지금 이게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죠? 네. 예.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지.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거름의 문제하고 땅을 잘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땅이 잘 되면 병도 좀 덜하고요. 그리고 수확도 기대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7545번님, 고구마 온상 설치 언제가 좋을까요? 네, 고구마 온상은 보통 이제 양열 온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밑에다가 이렇게 그 열을 낼 수 있는 재료를 넣고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비닐로 덮어서 고구마 순을 기르는 작업인데요. 네. 보통 3월 중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6월 초쯤에 이렇게 순을 수확해서 이렇게 심게 되죠. 네. 뭐 좀 있으면 하면 되겠네요. 네네. 3월 중순부터 3월 중순 한 달 뒤 정도에. 네. 7353번님, 상추, 고추, 토마토를 베란다에서 키우려 합니다. 햇빛이나 물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는 햇빛이 가장 큰 제약 요소예요. 그 창문을 통해서 좀 걸러서 들어온다면서요? 네. 자외선이 이렇게 차단이 되는 UV 코팅이 되어 있는 네. 유리창이라서 벽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그 유리창 그를 통해서 빛을 받는 게 아니고 네. 아닌 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가끔 이제 열어줘야죠. 네. 창문을 열어서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네. 순수한 햇볕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물 관리는 화분 형태이니까 이렇게 자주 들어봐서 네. 물을 충분히 줬을 때에 그 화분의 무게를 느껴서 그게 부족할 때 네. 이렇게 주는 게 좋고요. 너무 자주 주셔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네네. 물 관리 좀 하셔야겠습니다. 4540번님, 밤고구마 심고 싶은데 꿀고구마와 밤고구마는 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보통 이제 이파리에 이제 심장형의 기본형에다가 이렇게 삐침으로 이렇게 결각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이제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네. 오히려 구매하실 때 잘 물어보시고 이렇게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살 때 잘 살아. 예. 관장님은 밤고구마파, 호박고구마파? 저는 호박고구마. 전 둘 다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2441번님, 강낭콩은 언제 심어야 합니까? 네, 강낭콩은 보통 감자 심을 때 같이 심거든요. 감자는 언제 심어야 합니까?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3월 말 4월 초에 감자와 함께 강낭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텃밭 가이드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눈비 소식이 있는 지역이 있네요.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간에 내리던 눈이 오늘 아침에는 잠시 멈췄다가 오후부터 또 다시 내린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10cm 넘게 눈이 쌓이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해당 지역에서는 도로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좀 추워지네요. 오늘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고요. 강릉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이 영상권에서 출발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된대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으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도록 연락이 온다니 우리 편하게 신청하자고요. 20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아야 신청 가능했던 농지 요건이 올해에는 삭제되어 신청 대상 농지가 크게 늘어났대요. 그래요? 폐경지 등 농지 영상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고요.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1644-8778에 문의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